안녕하세요. 오은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마술과 함께하는 명화 산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르네상스 시대와 그리고 바로크 그 까라바조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은요 인상주의 시대까지 알아볼 건데요. 그 기간에 새롭게 개발된 거, 또 바뀐 거, 커다란 패러다임이 바뀐 거, 그런 거 위주로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 좀 보지 않으셨어요? K항공 CF에도 나오더라고요. 요 시녀들 요 그림을 보려면 마드리드로 뭐 우리 항공을 타고 날아가라 하는 뭐 그런 CF도 있었는데,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1985년에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라는 그런 잡지에서 화가들과 그 비평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그림이 무엇이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유리로 꼽힌 그 작품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벨라스케스가 대중적으로 또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이 그림은 스페인의 궁정 모습을 담은 것인데요. 5살의 마르가리타 공주이고요. 옆에 시녀들과 난쟁이들과 강아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는 화가가 공주의 초상화를 그렸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라? 옆에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커다란 캔버스를 내고 뭔가 그리는 중이에요. 화가가 저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럼 뭐지? 그렇다면 화가가 앞에 커다란 거울을 놓고 자기 모습이랑 마르가리타 공주랑 이렇게 그렸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울이 하나가 또 있어요. 거울에 웬 2명이 이렇게 비치는데 필리페 4세와 그 국왕 부부가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국왕 부부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가가 그린 건 누구라고요? 국왕 부부를 그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큰 혼란을 느끼면서 깜짝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그려지고 너무나 구도도 예쁘고 딱 봐도 멋있는 그림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시녀의 머리가 물감이 막 덕지덕지 막 발라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물감 범벅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요 바로 알라프리마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세세하게 그리기보다는 빠른 붓질로 인해서 생동감이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그런 알라프리마 기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두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요, 어떤 게 더 빨리 그려지고 어떤 게 더 천천히 그려진 작품일까요? 빨리 그려진 게 어떤 걸까요? 오른쪽으로 보이세요? 이 왼쪽 그림은 정말 개의 터락하다 정말 놓치지 않을세라 너무나 세심하게 그린 것이고요. 시간과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간 작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만해의 강아지는 물감을 덕지덕지 칠해서 빨리 그릴 수 있지만 또 생동감은 또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모네의 수련입니다. 네, 인상파 화가의 아주 대표자가 되겠죠. 모네가 아주 완숙한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린 작품 수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그리고 연못에 가지를 늘어뜨린 이런 나무 줄기들, 그리고 구름을 머금은 하늘이 이렇게 연못에 반사되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이죠. 이 작품 또한 알라프리마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지 아주 생생한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굉장한 색채의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라 팔루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사르다나 팔루스가 적들이 이 궁정으로 몰려들자 자신의 그런 애첩들과 애마를 죽이고 보석들을 불살라버리고 자신도 나중에 자살을 한다는 그런 문학작품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들라크루아는 회색과 검정색을 쓰지 않고 자신이 색채를 만들어서 썼어요. 회색과 검정색은 그 죽은 색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붉은색과 그 녹색, 노란색, 파란색의 보색을 섞어서 더욱더 생동감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전에 그런 고전주의 화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라면 이런 데는 검정색이나 회색 이런 걸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라크루아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막 생동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색채를 만들어 썼고요. 이런 모네도 들라크루아의 영향을 받아서 전혀 회색을 쓰지 않고 본인이 색채를 만들어 썼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회색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색채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이 모네는 색채를 그린 그런 화가이죠. 그래서 빛의 흐름, 빛이 잡아내는 그런 색깔을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화가이고요.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갱한테 돌아오면 이제 색채의 결정권은 완전히 화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도 빛이 비치는 그 색깔을 담아내려고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부터 고갱과 고흐에 이르러서는 본인이 색채를 이제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너 언제 결혼하니? 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것 같죠?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네. 타히티 섬입니다. 그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가서 원주민들의 건강한 인간성과 그리고 열대의 그런 강렬한 색채, 그런 것들로 화면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강렬한 원색을 써서 고갱에 이르러서는 색채를 마음대로 이제 본인이 쓰게 되고요. 이 작품을 보시면 하늘을 이렇게 그려낸 화가가 있을까요? 이게 하늘색인가? 이게 원래 하늘색일까요? 이게? 그렇지 않죠. 더구나 밤하늘이 저렇게 노란색, 하얀색, 막 푸른색이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고흐가 마음대로 색채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들라크루아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마음대로 색채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반 고흐는요, 네덜란드 태생인데 아주 뒤늦게 화가의 길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파리로 와서 그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때 완성을 시켰고, 아를로 가서 그 고갱과의 그런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갱과의 공동 작업이 파탄에 이르게 되자 정신병을 얻고 생레메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발작하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그림을 막 그렸는데, 그럴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막 뭐 밤하늘 이글거리는 막 소용돌이치는 그런 밤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또 이 밑에 부분은 본인이 어렸을 때 살던 그 고향의 마을을 또 섞어 그리기도 했어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 보시면 언뜻 보면 또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붉은색과 초록색을 이렇게 섞어서 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인데요. 제대로 된 외광회화입니다. 외광회화는 뭐냐면은 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림을 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나절 만에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됐겠죠. 알라프리마 기법으로 그려야 됐겠죠. 그런 기법으로 그린 작품이고요. 그리고 화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튜브형 물감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그 튜브형 물감을 갖고 나가서 그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광 회화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기차가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가서 반나절 만에 그리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의 이런 그런 풍경화라든가 외광 회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우사를 들고 있는 이 모네의 첫 번째 부인 까미오 동시회를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장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따사로운 햇살 아래 정말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하늘과 풀밭을 그린 멋진 그림이 되겠죠.
자, 이제는 신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르주 세라의 작품입니다. 이 조르주 세라는 이 색채학을 굉장히 연구하고 그리고 광학 이론을 연구를 해서 그 점묘 화법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순수색을 분할해서 그 점을 하나하나씩 찍어서 이런 커다란 캔버스를 하나하나 점으로 완성시킨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이 낚시와 이 원숭이는 속어로 바로 이 매춘부를 상징한다 그래요. 대부분 나와 있는 이 여성들이 매춘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만해의 작품을 또 볼 건데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입니다. 왜 욕을 먹었을까요? 물론 여자가 이렇게 벗고 있어서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본인들의 위선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점잖은 채 하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매춘부들과 이렇게 놀아나는 그런 자신들의 위선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욕을 했죠. 그리고 이 여자가 또 뭘 잘했다고 똑바로 우리를 또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 그림보다 더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만해의 올랭피아. 아까 그 그림은 사람들이 좀 조롱하는 그런 반응이었다면 이 그림을 보고 아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분노. 그래서 이 작품을 발표한 다음에 만해가 거의 뭐 스페인으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한참 작품까지 쉬었을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입니다. 물론 벗은 몸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루브르 박물관에도 누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왜 특별히 욕을 먹었을까요? 같은 누드인데도. 기존에 있었던 누드들은요, 현실 세계 여인이 아니었어요. 신화 속의 여인, 비너스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뭐 문학에 나오는 사람 같이 이상화된 그런 여인들을 그렸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렸어야 됐었어요. 비너스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이 빅토린 뇌랑이라는 매춘부를 그린 거예요. 매춘부. 현실 속의 여인을 그렸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이런 매춘부를 그리다니, 비너스가 아닌 매춘부를 그리다니. 이 누가 봐도 매춘부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에 걸린 이 목걸이와 이 흑인 하녀가 그 손님이 준 그 꽃다발을 이 매춘부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름답게 그리지도 않았어요. 또 피부는 너무 희고 또 좀 백지장 같이 그렸고 또 이렇게 음영도 없고 얼굴도 이렇게 넙대대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이상화되지 않은 그런 여인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욕을 먹었지만 만해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누드를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신념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 이상화된 그런 누드가 있지만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누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누드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린 것입니다. 자, 이상화된 신화 속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현실 속의 이야기인가요? 현실 속의 이야기죠. 바로 르누아르의 그런 애인을 그린 것입니다. 나중에 부인이 되죠. 애인.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그 벤돌이 하는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뱃놀이 하면서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도 어떤가요? 바로 현대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상화된 신화 속의 이야기를 그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그 집 밖에 나가서 그 거리의 풍경을 그린 것이죠. 이 카유부트는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 이상파 화가들이 대부분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팔리니까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했는데 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사주어서 이들이 그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후원을 많이 해준 그런 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잔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세잔은 바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바로 그 20세기의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피카소. 그 피카소가 또 가장 또 존경하는 그런 화가가 되겠습니다.
이 세자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머릿속으로 재구성한 그런 화면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본인이 재구성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었어요. 이 작품까지 보면은 굉장히 또 현대 미술에 또 가깝죠. 사람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많이 변형을 시켜서 그렸죠. 이 당시에 그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사진이 대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흔해지면서 이제 화가들은 막 절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사진만큼 잘 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진같이 막 비슷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려고 하는 그런 화가들이 많이 있었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고 그리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보고 이 세자는 너무나 그건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그려도 사진만큼 잘 그릴 수가 없는데 그걸 보고 그리는 그런 바보들이 있다니, 나는 사진들이 못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에요. 자, 반고흐도 어떻습니까? 이 하늘을 보시면 하늘이 원래 저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늘을 저렇게 구성을 해서 정말 뭐 흰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까지 보이죠? 저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늘을 저렇게 그렸고요. 자,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바워의 초상입니다. 이 클림트와 이 아델레는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였다고 그래요. 이 클림트의 아버지는 금세공업자였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도 받아서 이렇게 금 무늬로 화면을 전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 자, 마지막 작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두 작품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윌리엄 록스데일의 작품은요, 그 런던 시내의 모습을 그린 건데 누가 봐도 사실적으로 너무나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잘 그려져 있고, 자, 오른쪽에 이 뭉크의 절규, 이 그림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뭉크는 어린 시절 그 어머니와 누나가 죽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평생 그런 두려움과 그런 좀 공포, 절망에 휩싸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그 다리 위로 걸어오면서 갑자기 느끼는 그런 공포심으로 자기가 느끼는 바를 이렇게 그린 것이죠. 막 하늘이 막 핏빛으로 물들이고 본인이 못 이기는 그런 커다란 그런 공포감을 표현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록스데일 들어보셨어요? 이 작품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보셨죠? 네. 여러분, 뭉크 이 절규 보거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이 사람 작품은 처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후대에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알아보는 것일까요? 이 그림을 못 그려서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왜 뭉크만 알고 이 사람은 알지 못할까요? 이 윌리엄 록스데일 이 그림은요,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그 현대 미술들은요, 그 화가의 개성이 너무나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의 개성, 화가가 느끼는 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예전에 그 방식대로 머물러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고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그렸던 이 작품을 사람들이 기억을 해줍니다. 이 당시에는 이 그림이 더 비쌌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은 그 당시에는 욕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 이 뭉크는 변해야 될 때 변했고, 본인이 그런 생각하는 본인의 개성대로 본인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작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부와 2부까지 여러분께 그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큰 변혁이 일어났던 그런 발명품이라든가 그리고 화가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작품들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도 기존의 거 그대로 남의 걸 따라 한다든가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새로운 것도 발명을 하시고 남들과 다른 그런 무엇인가로 본인의 무기를 삼아서 더욱더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사와 함께하는 매직박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미술과 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마술을 준비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사회자님이랑 같이 마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둘만 하면 서로 둘이 분명히 짰을 거예요. 그런 오해하실 수도 제가 있으니까. 받기 네. 싫어서. 네. 네. 자,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 인형을 네. 마음에 드시는 분께 던져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모셔서 같이 해볼게요. 저는 청일점 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자, 그거 갖고 나오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이분과 한번 마술해보겠습니다. 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호입니다. 박진호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누구죠? 고흐. 그리고 요거, 네, 요거 뭐였죠? 진주 귀걸이 소녀. 네, 두 작품을요 섞어주세요. 안 보이게. 의심이 많으세요. 네, 자, 섞어서 하나만 절 주세요. 예. 자, 그거 그대로 네 갖고 계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제 5개의 작품을 제가 걸어놨는데 요거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리고 요거 그 제목 어려운 거 아르놀피니의 초상. 네. 그리고 요거 성모자입니다. 성모자. 요거 제목이 뭐였죠? 대사들. 요 대사들. 그리고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자, 5개를 준비를 했는데 5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만 찝어주세요. 어떤 작품을? 그걸로 하시겠어요? 바꾸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돼요. 그거 하겠습니다. 그걸로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릴게요. 좀 도와주시지. 네. 예. 자, 요거 그대로 내리고요. 요거 뽑으신 겁니다. 진주귀걸이 소녀네요. 자, 이제는요. 제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카드를 준비를 했고 요거 이렇게 예언이 되는 그림. 요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는데 여러 가지 카드가 다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나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는데 제가 이걸 뚜루루 넘길 테니까 손 집어넣어 예,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를 찔러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찔러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찔러지나요? 네, 가까이 와서 네, 자, 찔러주셨고요. 한 장을 덜 했으면 요 카드가 될 뻔했고 그리고 요 카드 갖고 계시고요. 한 장을 더 했으면 요 카드가 될 뻔했는데 자, 과감하게 찔러주신 그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가 다 됐고요. 3개 중에서 제가 이렇게 예언한 그 그림 그리고 뽑은 카드가 어떻게 되죠? 자, K하트가 됐습니다. K하트. 이제 다 뽑았어요. 요거는 2개 중에서 한 장 직접 뽑으신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5개 중에 한 장 뽑으신 거죠. 네. 제가 바꿀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바꾸지 않으셨어요. 요거는 52장 중에 한 장 뽑으신 거고요. 한 번 더 하라고 했는데도 한 번에 가시겠다고 요걸로 뽑으셨습니다. 네, 맞나요? 네. 이 3개가 모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저 먼저 뭐. 먼저? 아니, 궁금하신가 봐. 예,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어, 예. 아, 예. 뭐지? 그 하나로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 개가 우와. 다 똑같아요. 미리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박수 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요거 받아서 나오셨잖아요. 네. 네, 요거 열어보시면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 열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나요? 네. 네, 종이를 꺼내보세요. 꺼내보시고, 더 없죠? 더 네. 없죠? 그 종이를 한번 펴보시면 제가 미리 예언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두둥.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초원의 성모와 킹 하트를 선택하십니다. 우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멋진 마술을 보여주신 오은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술을 통해서 미술사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신 오은영 강사님처럼 우리도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나만의 필드를 개척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 뉴스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